부동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10-15 대책에서 봤듯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을 큰 줄기를 돌리려는 것 같아요. 자, 랩장님, 그 6.27 대책 그리고 뭐 10-15 대책 왜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건가요? 정부가 사실은 그 인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라는 명확한 나쁜 놈, 네가 나빠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만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냥 집이 한 채 있어도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 쪽으로 보여요. 대책을 보면.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살면 나쁜 놈. 네.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나쁜 놈. 네. 그러니까 다 나쁜 놈. 물론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혹은 월세라는 거를 살았을 때 뭐 정부가 그걸 나쁘다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대책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차단해서 우리가 10-15 대책에서 봤듯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을 큰 줄기를 돌리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이해됩니다.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저럴까? 그 랩장님은 그래도 여기 부동산, 건설 이쪽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20년 됐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큰 줄기의 목적성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가계 자산의 뭐 70% 수준 혹은 심하면 80% 혹은 100%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을 엄청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영끌 했잖아요. 지금 영끌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유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애당초 빌릴 수가 없는. 애초에 영혼을 담보 가치로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영혼을 끌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끌어와도 그만큼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일단 소득에 비례해서 무조건. 하다못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을 더 낮게 보잖아요. 네, 원래 버는 것보다 확 줄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인 중에서도 뭐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소득 높고 이런 분들만 그나마 DSR 체계 안에서 조금 운신의 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출이 나오는 대상층에서 봤을 때 부동산 쪽에서 이 자금 수요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비싸게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혼까지 담보를 지금 안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소득 구간에서 대출이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이자만 내는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은 거의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갈아타고 이랬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대출을 보시면 이분이 집을 팔면 저 대출 제가 승계할게요도 있었습니다. 거치식으로 하고. LTV만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만 볼 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담보 좋네요. 승계할게요. 그러면 그냥 그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에 의해서 거품이 형성되기엔 구조적으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대출을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던 중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은 내가 소득이 풍부하고 내가 자산이 풍부해야 살아남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일종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승리자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거기서 내가 대기업, 맞벌이, 1년에 뭐 한 5천에서 1억씩 모을 수 있는 그 역량, 그리고 부모의 재력, 이런 것들이 겸비돼야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차단입니다. 차단. 그 차단 안에서도 뭐 난 토지 거래 허가고요. 괜찮아. 그리고 나는 통장에 현금이 많아. 괜찮아. 라는 분들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군요.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DSR 안에서는 은행권에서 40%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모기지 기간 30년이냐, 뭐 변동금리냐, 뭐 이런 거 따져서 대출이 나가는데 원래 그래도 6억 원이 잘 안 나옵니다. 연봉 1억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보면 되는 거죠.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운신의 폭이 좁으니까 밑단으로 올수록 굳이 6억 원 규제를 안 해도 어차피 운신의 폭이 적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DSR 때문에도 빌리기가 예. 쉽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정책 모기지에서는 DSR을 좀 완화하거든요. 혹은 청년 대출에서는 40년, 50년 모기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정책 모기지를 줄일 때, 5천에서 1억 원 줄일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저긴 진성 실수요자인데 왜 줄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원래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걸 4억 원으로 줄였어요. 예, 집을 넓혀야 되잖아요. 신생아 태어나고 자녀가 늘어나면 그걸 왜 줄일까요? 예, 목적성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부동산에 자금 들어오는 걸 아예 차단하고 싶은 거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게 그 해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차쯤 됐을 때부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폭등하니까. 근데 지금은 딱 3번 내놨고 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책 신뢰도 저하가 벌써 오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리스크 3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매물 잠김. 두 번째, 전월세 불안. 네. 세 번째, 공급 절벽. 이게 불안 요소인데 신뢰도 저하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정책을 내놓으면 효과도 떨어집니다. 예,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부 당국자의 저런 부분들에 의해 신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안정될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뭐 한 1년 있다 2년 뒤에 내 집 마련해도 되겠지라고 느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집니다. 시장 저변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는 계약 주기가 있잖아요. 2년마다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보증금이 들어올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사야 되나? 모아놓은 돈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출을 포함해서 사야 되냐 해서 사야 된다로 결론이 나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신뢰도가 저하된 거죠. 예, 그 이슈가 있고 네. 신뢰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처럼 1주택자도 팔고 있겠죠. 근데 이동이 안 될 뿐더러 파는 의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뭐 이제 어떤 시장인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잘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 네. 내가 그래도 실수요자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타이밍을 재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요. 좁아진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각자 도생인데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 한 7억 원, 8억 원 혹은 뭐 10억 원 혹은 15억 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네. 이런 규제 속에서도 그럼 이제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선택을 안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안 할 때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뒤로 늦춥니다. 네. 그럼 이 관점 유효해요?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뒤로 늦추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금리 인하 구간이죠. 네. 동결 아니면 인하죠. 안 나오죠.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급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가 지금 수준이거나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겠죠. 예.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은 뭐 안타깝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나중에 마련해도 대출이
그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출은 뭐 계속 규제하는 상황이니까 대출은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 왜 지금 안 사야 되는지를 저한테 설득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자금 모아놓은 게 1, 2억밖에 없어. 그리고 대출도 뭐 1, 2억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다 합쳐도 3,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급지 이하 혹은 비아파트 쪽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빌라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에서는 비주택으로 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은 1주택자가 된 다음에 갈아타는 경우에서도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될 때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러면 신중해져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애매한 거, 그러니까 똘똘한 게 아니고 띨띨한 거죠. 이걸 선택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추천 안 하죠. 당연히 띨띨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거기 가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걸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동안 집값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데도 지금 보시면 미분양이 좀 줄어서 10,000가구 이하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대기 중인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 집 마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동원할 능력이 있어. 근데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서는 어려우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그래도 외곽지, 그러니까 평택에 가서 내 집 마련을 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습니다. 거주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분이 의지가 한 3년 뒤에 그래도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때 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모은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볼 땐 후자예요. 아, 그래요? 평택 가서 1주택자가 돼서 대출이며 이런 규제를 온몸으로 받느니 그냥 기다렸다가 한 1, 2억 원을 더 모을 수 있다면 근데 이 경우도 뭐 1, 2년 만에 1, 2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제 하에서 그분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급지, 중하급지로 먼저 생애 최초를 활용하든 신혼부부를 활용하든 시중의 대출을 활용하든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안 사야 되는지를 일단 선택을 뒤로 미룰 때 그 근거로서 보는 걸 저를 설득하지 말고 본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본인을 선택해서 이 이유가 확실하니까 나는 2년 뒤에 내 집 마련할 거야 라는 어떤 확신, 그 키워드 그게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불과 2, 3년 전엔 보였어요. 분양가도 그래도 안정적이었고 전월세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도 될 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기다릴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선택할 수 있는데. 예. 랩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은 지금 동결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좀 이야기를 좀 달리해서 그럼 한번 뭐 돈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규제 지역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혹은 이쪽 외지역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규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슈는 그 지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역은 이제 입지적인 여건이긴 한데 연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그리고 희소재. 서울에서 희소재의 최고봉은 뭐죠? 한강벨트입니다. 아, 네네네.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 나중에 봐도 희소재죠. 근데 그 희소재 안에서 연식으로 볼 때 신축이다. 다 비싸죠. 하다못해 지금은 이제 강서구의 마곡지구만 가셔도 15억, 20억 이럽니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연식을 일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뷰가 되면서 그래도 준신축 혹은 구축.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한강뷰가 될 자리인데 아무리 봐도 선택지 없어. 네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희소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희소재냐 아니냐를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수요 초과 국면이거든요. 네. 부족하니까. 예, 그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려는 자산 이내에서
가장 똘똘한 거. 똘똘한 거의 대명사는 이소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선택이 어렵다면 차등화하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세 번째 선택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 번째 선택지까지 가면 띨띨한 거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뭐 1주택자 중에서 뭐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자, 지금 시점에서 좀 무리해서라도 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점점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 점점. 무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요즘엔. 저도 무리해서 더 갈아타고 싶어요. 근데 안 갈아탑니다. 전 무리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무리라는 요소를 선택제로 넣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은행권의 대출도 있고 혹은 친인척의 자금도 있고 혹은 지인의 자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흔쾌히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아타라. 아, 네.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따라, 네. 다리가 계속 끊기니까. 아. 네. 우리가 다리가 네.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었다. 라고 치면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보면 한 5개, 한 6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자금력까지 동원했을 때. 네. 집 안에 자금력이 아닌 이상 그 사다리가 다 끊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이 뭐 한 3억, 4억 한다. 그래도 6억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봉이 3억 원이라고 해서 1년에 1, 2억씩 모으는 거 아닙니다. 예. 본인이 뭐 차를 뭐 람보르기니를 끌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거와 내 연봉이 높은 건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건 굉장히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차도 좀 덜 비싼 거. 그동안 이제 먹는 것도 좀 아끼고 그래야 3억 원을 연봉을 받아도 1억 5천, 2억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 6억 원 한도 때문에 1억 원, 2억 원의 연봉 수준, 맞벌이라고 해서 2억 원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급지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무주택자분들 뭐 좀 사고 싶지만 이렇게 사다리가 끊기는 상황이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청약을 노리자 이렇게 뭐 좀 기다리시는 출소자 분께서는 지금 같은 시기 청약 전략 괜찮나요? 예, 청약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청약이 왜 좋냐면 우리는 이제 선분양 체계잖아요. 한때 이제 사전 청약도 했습니다만 계약금 10에서 한 20%를 가지고 4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분양가를 고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단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근데 내가 청년 세대고 신혼부부고 자녀가 없고 특별 공급 대상이긴 한데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지도 인기 단지에서 그분이 당첨될 거라는 걸 추첨제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 볼 수는 있죠. 한번 해보고 떨어지고 한번 해보고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청약을 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두드리고 했는데 1년이 지났어. 집값이 오르네? 분양가도 오르네? 예. 두드리고 1년이 또 지났어. 계속 오르잖아요, 분양가.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제 LH 주도로 분양가를 저렴한 형태들로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건 내가 당첨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네. 가격이 저렴할 테니까.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추첨제를 노려서 계속 하기에는 운에 의한 당첨이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 경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집이야, 남의 집이야. 필주제 시장은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도 경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신축이 청약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청약에서 내가 내 전략상에서 내 가점과 특별 공급 조건과
자녀 조건과 부양 가족수 이런 거 따졌을 때 된다는 가능성, 인기 지역에서 된다라는 가능성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선택지가 어차피 3개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왜냐하면 청약을 하려면 남의 집에 계속 대기하면서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면서 목돈이 여기에 묶이면 청약할 때 지금 계약금 조건이 규제 지역이 되면 2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웬만하면 전용 84가 7억 원, 8억 원 하잖아요. 네. 계약금만 억 단위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청약을 하기 위해서 월세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바로 납입해서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청약이 가장 좋다. 다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청약만 노려서는 답이 없다. 정도가 관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114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